안녕하세요. 저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회피형 남편과 결혼 생활 3년이 되기 전에 종지부를 찍은 여자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도망치기만 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만드는지 경험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겁했던 남편은 스스로 팔자를 꼬는 짓까지 했는데요. 여러분께 제 지난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장난감 회사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자수성가하신 시아버님이 운영하는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는 어엿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사장님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지만 과거에는 몹시 가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어린 나이부터 내내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뤘지만 그럼에도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는 게 두 분에게는 늘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 때문인지 자식들의 학벌에 광적으로 집착하셨고 공부를 엄청 시키셨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온갖 유명한 학원에 멀리서 유명 과외 선생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방학 때는 영어 캠프에 어학연수까지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교육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신 거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건지 그런 시부모님의 노력에도 남편도 또 남편의 남동생도 공부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모두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건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대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러던 중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실을 아신 시부모님은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게 제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였습니다.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교를 못 나왔으니 며느리라도 학벌이 좀 좋았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디자인과를 졸업했는데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이라는 것만으로도 쌍수 들고 저를 환영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집에서는 제 학력이 제일 좋았던 거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안에 이름 있는 대학 나온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내가 평생의 소원이 똑똑한 며느리 얻는 거였는데. 그렇고 말고 눈빛부터가 총명하고 똑부러져 보인다. 아주 마음에 들어. 두 분은 저를 보자마자 몹시 좋아하셨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괜찮은 학교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에 꼽는 그런 명문대도 아닌데 두 분 다 격하게 환영해 주시니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더라고요. 저 마음에 든다고 환영해 주신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어쨌든 시부모님의 환영을 받으며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34평 신축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은 바로 아이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머리는 여자 쪽 유전이라면서 제가 공부를 잘했으니 손주들도 웬만치는 공부를 잘하지 않겠느냐 기대하시면서요. 저나 남편도 아이를 바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좋아했기에 신혼 때부터 피임을 하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가져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다 보니 점차 초조하고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또 고통스럽더라고요. 이번 달은 혹시 싶다가도 또 임신이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깊은 실망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이를 원함에도 안 생기다 보니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말 못할 벽이 생기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사실 병원에 갈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이유 없는 난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 두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검사 결과 아내분께 작은 자궁 기형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요? 전혀 몰랐던 일이어서 놀랐죠. 예, 그런데 그렇게 심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일반적인 자궁보다는 착상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닙니다. 박선희 환자분 같은 가벼운 자궁기형은 아주 흔한 일이고 임신하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다만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남편분인 최용호 환자분이요. 네. 검사 결과 정자의 수치가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고 운동성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연 임신이 그동안 어려우셨다면 최용호님의 정자수와 활동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아예 임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무정자증이거나 정자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도 요즘은 아주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용우님 정도면은 노력에 따라 임신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아예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임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예상 밖의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와서 검사를 잘 해봤구나 싶었어요. 아니었으면 원인을 아예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잘 왔구나 생각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의 표정은 충격과 수치심으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병원을 나오는 내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굳은 얼굴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자신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보면 되는데 남편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크고 의욕을 상실한 느낌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그런 감정을 이해하고 또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은 너무 황당하고 뜻밖이었어요. 분명 병원에서는 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더 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검진 결과를 다 들으신 시부모님은 아들 탓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은근히 모든 화살을 제게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보고 자궁 기형이 있는지 몰랐었냐느니 결혼 전에는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냐느니 하는 식으로요. 착상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병원에서 얘기해준 대로 분명 말씀드렸는데 시부모님은 눈 감고 귀 막고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제 탓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 뒤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몸에 좋고 임신에 좋다는 각종 한약을 보내셨습니다. 내 친구 딸이 시집가서 3년이나 애가 없었는데 여기서 지어온 한약을 먹고 바로 아들이 생겼다더라. 여기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임신 잘 되게 하는 걸로 유명한 데래. 선이야, 너도 손발이 차고 몸이 좀 냉하지? 자궁 기형도 있는데 몸이 그렇게 차고 그러면 임신 절대 안 된다. 이거 단단히 챙겨 먹어. 알았지? 그러시면서요. 제 몸만 그렇게 하면 뭐 하나요? 근본적으로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도 시부모님 기분 상하지 않게 둘러서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곧 죽어도 저보고 몸을 보신해서 임신이 될 수 있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쌓여가니 저도 점차 답답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왜 자꾸 내 탓을 하시지 싶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입 꾹 다물고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자꾸 저러시면 본인이라도 먼저 나서서
선희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더 크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시부모님의 임신 닭달에 제가 남편에게 속상함을 토로해도 그는 늘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말씀 들었지? 오늘도 또 내 탓하시잖아.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가 잘 말씀드려야지. 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내 입으로. 왜 말 못해? 그럼 나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내 탓만 듣고 살라고? 내 생각은 안 해? 아, 몰라. 피곤해. 그만 좀 해.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시험관 시술이라도 시도해보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만 남편은 제가 적극적으로 임신 시도를 해보자고 해도 미적지근이었습니다. 뭔가 의욕을 확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의 닭달과 남편의 회피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속에서도 우라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시부모님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인 한유라를 만났습니다. 어머, 너 선이지? 처음에는 바로 못 알아봤는데 가만 보니 유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와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 있고 얼굴에 손도 많이 돼서 처음에는 퍼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 혹시 한유라? 맞아.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어머, 오랜만이다. 유라는 싹싹하게 웃으며 뒤에 있던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라랑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같은 반 정도였을 뿐이죠. 그런데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너 결혼했구나. 어떻게 여기서다 보니? 빵 사러 온 거야? 아, 여기 우리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야. 그 말에 유라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 정말이니? 나 여기 빵 정말 좋아하는데. 너네 시부모님이 하시는 거구나. 와,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 여기 되게 크고 장사도 잘 되잖아. 그러면서 유라는 뒤에 있는 저희 시부모님께 웃으며 인사도 하더라고요. 저 여기 자주 오는데 선희 시부모님이 사장님이신 줄 몰랐네요. 빵 너무 맛있어요. 그 말에 어머님도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친구라는데 빵 선물 좀 해야겠네. 먹고 싶은 거 좀 담아와요. 괜찮습니다. 제가 사 먹으면 되죠. 앞으로도 종종 올게요. 아유, 참 싹싹하니 성격 좋다. 결혼했어요? 아니요. 그래요? 아, 그럼 괜찮으면 내가 나중에 중신이라도 서고 싶은데 내가 아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서 어머님은 유라에게 호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저기 혹시 실례가 아니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 나중에 좋은 자리 있음 며느리 통해서 중신이라도 서게 해. 그 말에 유라가 미소를 지으며 그러더라고요. 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고 뒤에서 일하시던 아버님도 놀라셨죠. 어머, 박사? 예. 저 역시 너무 놀랐습니다. 유라가 박사학위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제 희미한 기억으로 유라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못하는 편에 속했죠. 저랑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반이어서 기억을 하는데 공부하곤 거리가 멀고 오히려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학교가 꽤나 명문대더라고요. 어머, 정말? 아,
교육학 박사과정 밟고 있어. 나중에 교수 준비하려고. 너무 뜻밖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유라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이게 정말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막 호들갑을 떠셨죠. 어머나 세상에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정말 잘했나 보네. 그 명분대에서 박사 준비라니. 아이고 정말 탐나네. 우리 아들이 결혼만 안 했어도. 라면서 시부모님은 제가 옆에 있는데도 유라에게 질문을 퍼붓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도 들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우연히 유라와 마주치고 다음에 보자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갸웃했죠. 제가 박사 준비? 아까 당신 친구 진짜 멋있더라. 엄청 예쁘고 자기 관리도 확실한데 공부까지 잘한다니 반전 매력이야. 외모만 보면 공부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어이없어서 남편을 흘겨봤죠. 반전 매력? 아주 자세히도 봤네. 푹 빠지셨어. 아니, 당신 친구니까 칭찬하는 거지. 어쨌든 당신도 똑똑한 박사 친구 있는 거네.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이상하네. 내가 기억하기론 쟤 공부 되게 못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지? 그 말에 어머님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선이야. 너 친구한테 그렇게 질투하면 안 돼. 네? 아니요, 어머님. 질투가 아니라요. 질투 맞는데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예쁘고 잘나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거든? 하여튼 너무 예쁘고 탐난다.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는 거면 나중에 교수도 되는 거 아니야? 박사과정 밟는다고 다 교수 되나요? 아유, 질투는 너 너무 그러지 마. 없어 보여. 질투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그런 걸로 하자. 라는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를 질투 때문에 친구를 이상하게 모는 것처럼 여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질투가 아니라 너무 의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도 뒤에서만 놀던 애가 있는데 10년 만에 만났더니 뜬금없이 명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준비 중이라고 한다니요. 이게 얼마나 안 어울리는 조합이겠나요? 뭔가 의문스럽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갑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유라가 뭘 하든 저랑은 큰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만남 이후 몇 달 뒤였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아주 찜찜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직원하고 저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어서 좀 친했거든요. 하루는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거죠. 작은 사모님. 예원씨. 안녕하세요. 출근하세요? 네, 사모님도 출근하세요? 네, 요즘 날 더워서 장사 좀 잘 되나요? 날 더우면 빵 잘 안 사 먹지 않나? 빙수나 파르페 같은 것도 잘 나가니까요. 그렇구나. 근데요, 사모님. 네, 요즘 점장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요? 뭐가요? 제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만난 김에 그냥 언질이라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뭔데요? 점장님요, 요즘 외출도 좀 잦으시고 또 카페로 자꾸 어떤 여성분을 데리고 오세요. 여자요? 네, 그 여자분이 자주 오시는데 그 여자 오면 사장님 사모님도 엄청 반가워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점장님하고 좀 많이 가까운 사이 같더라고요. 사이가 좀 묘해요. 제 남편이랑 그 여자가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다고요?
네, 실은요. 제가 저번에 2층 청소하려고 잠깐 올라갔는데 점장님하고 그 여자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청소하는데 점장님이 그 여자 입에 묻은 걸 막 닦아주고 서로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작은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뭐 아무 사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아, 네, 고마워요. 알려줘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인데 카페까지 드나들면서 제 남편과 애정행각을 벌인다는 건가요? 다른 직원들도 다 있고 심지어 시부모님도 잘 아신다니 더 놀랐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더라고요. 누구인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하게 그 직원분을 잡았죠. 저기 예원 씨, 네, 혹시 다음에도 그 여자가 오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직원이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을까 직원이 저에게 그 여자가 또 왔다는 연락을 주었죠. 저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그 직원은 알겠다며 사진 한 장을 몰래 찍어 저에게 전송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받은 저는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동창인 한유라였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 남편과 한유라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된 거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그 여자를 몹시 반겨했다는 직원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유라가 박사학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시부모님이 탐이 난다 어쩐다 하면서 유라를 좋게 봤던 것도요.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고 심지어 시부모님도 다 알고 묵인을 한다고?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 직원이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얘기를 하고 바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눈이 돌았던 거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시부모님도 놀랐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저는 어머님 말을 무시하고 곧장 카페 2층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에는 없고 3층 테라스에 있더라고요.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풍경 보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그 둘은 화들짝 놀라 굳어버리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갑자기 어쩐 일이야? 회사 안 갔어? 둘이 뭐야? 둘이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 아니 그게... 하면서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야 한유라, 네가 말해봐. 너 내 남편이랑 왜 이러고 있니? 한유라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무는 겁니다. 입 없어? 얘기해보라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어머님이 다급하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얘, 너 지금 뭐하니? 손님들 올라오면 어쩌려고? 일단 내려와라.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들이 며느리도 아닌 외간 여자랑 툭하면 여길 놀러 온다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무슨 외간 여자? 네 친구 아니야. 제 친구지 이 사람 친구예요? 제 친구를 이 사람이 만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일단 내려와. 소란 피우지 말고. 아니요. 저는 여기서 들어야겠어요. 야, 너네들이 말해봐. 둘이서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고. 둘이 뭔 사이인데.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어머님만 나서서 내려가자며 저를 당기고 호들갑을 떠시고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결국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그것들을 찍었어요. 그것들은 막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그만 좀 하라면서 제 폰을 붙잡고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폰을 뺏으려고 저를 강하게 밀치는 겁니다. 저는 뒤로 나자빠졌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기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도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리니? 손님들 들으면 안 되니까 내려가서 조용히 얘기하자는데 왜 여기서 행패야? 행패요? 최영호가 지금 저 밀었어요. 행패는 누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아휴, 왜 이렇게 상스럽게 굴어? 교양이라고는 없니 너는? 어머니! 됐다. 어차피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그냥 얘기하마. 너 그냥 우리 영호랑 그만 살아라. 뭐 하나 볼 것도 없는데 임신도 못하고 우악스럽고 딱 질색이다. 내가 너 같은 애랑 우리 영호 살게 하려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힘들게 키운 거 아니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이 돌았죠.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톡 까놓고 며느리감으로 너보다 유라가 훨씬 낫다. 학벌 좋지, 싹싹하지. 그리고 중요한 건 유라가 우리 영호의 임신도 했다. 너는 못했던 그 임신 우리 유라는 했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쯤 하고 그냥 물러나. 내가 적당히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기함했죠. 한유라는 제 남편과 놀아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무슨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얼떨떨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유라한테 행여나 피해라도 갈까 급하게 한유라 어깨를 감싸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지하더라고요. 그만 좀 해.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 바람 피우는 거 동조하고 도리어 저한테 이혼하라고요? 그럼 네가 임신을 했어야지. 임신도 못하고 학벌도 유라보다 못하고. 솔직히 우리가 뭘 보고 너를 계속 냅둬야 되니? 제가 장난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게? 내 아들이 싫다잖아. 너 지겹다잖아. 그리고 유라가 임신을 했잖아. 우리도 유라한테 마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게 왜 사궁도 기영인 주제에 결혼을 해 결혼은? 누구 인생 망치려고? 애초에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겁니다. 너무 기막히니까 말문도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소란 그만 피우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내려가셨죠. 저는 넋이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의 시부모님까지 똘똘 뭉쳐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비정상들 사이에 있으니 저까지 비정상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혼은 안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해줄 생각 전혀 없었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려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마땅치 않아서 소송도 불확실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증거부터 모아야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마음 떠났고 둘 사이도 틀어졌는데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게 무슨 소용이니? 그러지 말고 조용히 협의 이혼해주면 지금 너희 사는 그 아파트 위자료 명목으로 깨끗하게 넘겨주마. 이거 쉬운 일 아니다. 니네가 오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끼케야 2년 반 살았잖니? 게다가 애도 없고. 다른 집은 절대 이렇게 못 해준다. 우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너도 이거 받고 헤어지는 거면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닐 거다. 대신 네가 지금 진행한다고 했던 그 소송들 다 취하하고 소문 일절 내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라. 공증까지 받고. 그렇게 하고 서로 깨끗하게 끝내는 게 피차 좋지 않겠니? 너는 그 비싼 아파트 얻어서 좋고 우리는 원하는 박사 며느리 얻어서 좋고 서로 얼마나 좋냐 이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미안해 하시기는커녕 이토록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시다니요. 그런데요, 저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결국 저한테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도 너무 흥분해서 카페로 쫓아간 날도 그 둘이 서 있는 것만 찍었을 뿐 그 어떤 불륜에 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증거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물론 한유라가 아이를 가졌으니 후에 증거를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조차도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질릴 대로 질렸던 거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리멸렬한 소송을 하고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현실적인 이득을 챙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비겁하게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너무 치가 떨리면서 오냐 그래 이 비겁한 인간아. 이혼해줄 테니 한유라랑 살아봐라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협의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굴욕적이고 분통 터지긴 했지만 그나마 저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다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고 저는 이혼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 사유가 한유라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몹시 경악하더라고요. 한유라? 너랑은 예전에 좀 친했지. 나는 별로 안 친했긴 한데 나랑 무슨 악연이길래 갑자기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내 남편하고 바람피고 애까지 가지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직업도 좋고 얼굴도 싹 꽂혀서 예쁘더만 왜 불륜질이야? 걔 명문대에서 박사과정 준비 중이라며? 우리 시부모님이 거기에 홀딱 반해서 나를 내치더라. 그런데 제 말에 그 친구가 너무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야. 걔가 무슨 명문대 박사과정이야. 걔 대학도 안 갔는데. 걔 고졸이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죠. 그 친구는 그래도 과거에 한유라랑 좀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뭐라고? 정말? 그래. 와, 걔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구나. 걔 별명 뭐였는 줄 알아? 뭐였는데? 한유라가 아니라 한구라였어. 입만 열면 구라라고. 나는 걔랑 고등학교 때 좀 친했잖아.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도 연락 한 번씩 하고 만나고 그랬거든. 걔는 대학 안 갔었고. 근데 그 뒤에도 남자들하고 만나면 지네 부모님이 교수고 지는 미대생이라고 그렇게 뻥을 치고 다니는 거야. 미대생은 개뿔, 걔 졸라맨밖에 못 그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나중에는 나랑 친구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 부모님이 교수 맞고 자기는 미대 붙었는데 안 간 거라고. 아니, 우리가 지를 모르냐고.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지 성적에 대학 못 간 거 뻔히 다 아는데. 우리한테까지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우리가 뭔 소리냐고 뭐라고 하니까 막 자기가 잘나서 질투하느냐 그러는데 나중엔 걔 좀 무섭더라. 지가 하는 거짓말에 지도 속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인연 끄는 거잖아. 질려서. 교육학 박사과정 준비? 웃기지 말라 그래. 개뿔. 걔 내가 알기론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 일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전에 자기 부모님이 교수라면서 뻥치고 다니더니 이제는 지가 교수 준비한다고 그러고 다니니? 참나. 친구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렇게 쌍수 들고 반기던 한유라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안 친해서 몰랐는데 한유라는 오래전부터 지독한 허언증 환자였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어이없으면서도 통쾌한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한유라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박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어와둥둥하고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한유라가 임신했다는 제 남편의 아이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랑은 2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음에도 아이가 안 생겼잖아요. 게다가 병원에서도 남편에게 정자수와 활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자연임신이 힘들 거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자연임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유라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만약 내 남편 애가 아니라면 그 뱃속의 애는 누구일까 싶기도 하면서 좀 무서운 기분까지 드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 생각 안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싶기도 한데 그 친구 말로는 한유라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가뿐한 마음으로 남은 이혼 절차를 밟아나갔고 아파트 명의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똑똑한 박사며느리가 임신했으니 그 애도 얼마나 똑똑하겠느냐며 신바람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약속 지키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유라 나중에 교수 돼야 될 몸이고 우리 카페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약속대로 어디서 함부로 입 털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네가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될 거다. 명심해. 어머님의 그 경고를 듣는데 교수는 개뿔, 코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한 기분으로 말씀드렸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그 집하고 더 이상 엮일 일 없으니까요. 이혼하는 마지막까지 어머님 뒤에 숨어있는 그 비겁한 아들하고 살면서 다시는 엮일 일 없을 겁니다. 그 약속 제가 잘 지킬게요. 그런데요, 제가 소문 안 내고 약속 지킨다고 다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 새며느리 될 사람이 워낙 스펙타클한 인간이라. 그래, 스펙타클하지. 그 미모에 똑똑하고. 맞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안 똑똑하면 사기 못 치잖아요. 그쵸?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사기? 한유라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어머님이 알아서 따로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살살 약 올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뭘 들었는데? 저는 걔랑 안 친해서 잘 몰랐는데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니 걔 별명이 한구라였대요. 구라가 너무 심해서요. 예전부터 부모님이 교수니 자기는 미대생이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데 박사는 무슨 대학도 안 나오고 지금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다던데요. 여드름을 그렇게 잘 짠다네요. 제 말에 남편과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인데 뱃속의 아이는 진짜인가 싶어서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친자 확인 꼭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벙찐 어머님의 얼굴을 구경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건너서 듣게 되었는데 제 얘기를 들은 시부모님은 그 즉시 바로 한유라를 불러다 물어보셨나 봐요. 당연히 한유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에 알아봐도 된다고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한 번 더 속을 뻔하다가 혹시나 싶어 학교에 알아봤는데 정말 그런 학생 없다고 했답니다. 거짓말이 탈로 날 그 마지막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한유라의 대담함이 놀랍고 무섭더라고요. 정말 본인마저도 자기가 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 일로 시댁 다 뒤집어지고 한유라는 사실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다느니 예전에 다니다가 그만뒀다느니 횡설수설했다더라고요. 죽어도 거짓말이라고 인정 안 하고요. 시부모도 그제야 아차 싶었겠죠. 똑똑하고 예쁘고 나중에 교수 될 박사며느리였나 했는데 웬걸 입만 열면 구라밖에 못 치는 사기꾼이 들어온 거니까요. 뱃속의 애는 진짜 영호에 맞냐고 했다는데 한유라가 울면서 맞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낳고 나서 친자 검사해봐야 확실해질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고 본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한유라랑 동거하던 남자가 카페에 나타나서 전 남편 멱살 잡고 난리를 쳤답니다. 내 여자친구랑 붙어먹은 게 너냐고요. 그날 소동이 크게 나서 경찰까지 오면서 제가 입 뻥끗하지 않아도 알아서 동네방네 소문도 잘 나주었습니다. 아마도 한유라 뱃속의 아이는 제 전남편이 아니라 그 동거남의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똑똑한 박사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망나니 하나가 들어온 거나 다름없죠. 저는 이혼하고 혼자서 잘 살고 있는데 남편 놈이 술 먹고 전화해서 저한테 따지더니 동창이면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 한유라 때문에 우리 부모님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며 뜬금없이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무식해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돼? 와이프 고등학교 동창이란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한유라가 뭐 어때서. 너한테는 그 허언증 환자가 딱이야. 회피형 찌질이의 거짓말쟁이. 환상의 궁합 아니니? 잘 살아봐. 니네 엄마가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나한테 신신당부하더라.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니? 저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시댁은 완전 난리 나고 카페도 소문이 엄청 안 좋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100원빵 이벤트 같은 걸 주구장창 하면서 어떻게든 안 좋아진 이미지를 회복하고 손님 다시 끌어모으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한유라랑 남편은 바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한유라는 또 어디서 구라를 치고 다닐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시댁에서 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아 현금으로 챙겼습니다. 괜히 들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무식한 시부모와 책임감이라곤 털어도 안 나오는 찌질한 전남편.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고 제목 제대로 챙겨 나왔다 생각하니 이런 이혼도 나쁘지만은 않구나 싶더라고요. 참 기막힌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벌 외치더니 결국 제대로 사기당한 시부모님. 며느리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나요? 정작 본인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말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고 이제라도 연이 끝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에 결혼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드라마의 소재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일을 겪었었는데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제 남편의 남동생 와이프인 동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얄팍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다가 저에게 큰 코 다치게 되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던 것은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웹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다른 사람의 웹소설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쓰는 것도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자연스레 대학교도 문예창작학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교양 수업을 같이 듣던 공대생이었습니다. 팀 과제를 했어야 했는데 우연히 같은 조를 하게 되었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과제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대화가 즐겁더라고요. 남편은 서글서글하고 착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끌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만나오다가 남편은 군대를 갔고 이런저런 이유로 소원해지다가 그 후에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헤어진 채로 살았고 저는 그 후에도 꾸준하게 인터넷 소설 사이트에 제 소설을 올렸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팬도 늘었고 전자책이나 종이책 출간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출간한 책의 개수가 쌓여가면서 후에는 좋은 조건으로 유명 플랫폼과 정식 계약을 맺었고 정기 연재를 하는 전문 웹소설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글 쓰는 일을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일을 업으로 삼을 수 있었으니까요.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니라 취미이자 제가 진심으로 즐기고 잘하는 일이 직업이었기에 아주 즐겁게 글을 썼고 제 작품들은 좋은 반응을 꾸준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웹소설 분야가 문턱이 낮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수 빼고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성공했다는 소수 안에 들었습니다. 꾸준한 팬과 유입층이 있었고 플랫폼 계약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은 물론 출판된 책으로부터 오는 인세도 상당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적지 않은 돈으로 주식이나 투자도 좀 했었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도 꽤 됐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제 필명만 되면 누구나 아는 꽤 잘 나가는 웹소설 작가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 일에 열심히 매진을 하다가 우연히 남편과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졸업 후 게임 회사의 개발자로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었기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도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근황들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왕래를 했습니다. 다시 만나니까 예전의 감정들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아, 역시 이 사람이 나하고 제일 잘 맞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사귀게 되었죠. 사실 저도 남편이랑 헤어지고 난 뒤에 다른 남자랑 연애도 해봤었는데요. 결국 돌이켜보니 남편이 저랑 제일 잘 맞았더라고요. 성격이나 가치관 전부 다요. 그래서 헤어졌음에도 한 번씩 생각나고 그리울 때도 있었다가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난 거였죠. 다만 제가 당장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나이가 찼어도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를 좀 오래 했습니다. 30살이 조금 넘어서야 저희는 오랜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두 분 다 교직에 있으셨던 분이었는데요. 만나뵈니 두 분 다 성품이 너무 온화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서와 혜연아. 너랑 우리 찬영이가 워낙 오래 연애를 했어서 언제 결혼하나 하는데 이제서야 며느리로 만나게 됐네. 우리 찬영이가 그동안 혜연이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니? 글도 잘 쓰고 똑부러지고 착하다고. 실제로 보니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알겠다. 참하고 너무 예뻐.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어머님은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친근하게 여기시며 예뻐해 주셨어요. 저를 좋게 봐주신 시부모님께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시동생도 저희 남편하고는 다르게 좀 유들유들 너스레를 떠는 성격이긴 했는데 그래도 착하고 재밌는 성격이었습니다. 시동생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시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시동생은 결혼 전부터 자기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다고 칭찬 일색이었고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동서가 생기는 거다 보니 동서지간에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동서의 첫인상은 저에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잠시 일을 쉬고 있다고 했어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시동생 말처럼 외모도 굉장히 화려한 편이었고 화장도 짓고 잘 꾸미더라고요. 성형도 많이 했고요. 반면 저는 성격 자체도 그냥 수더분한 데다 집에서 내내 글만 쓰면서 살았다 보니 잘 꾸미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냥 깔끔하게만 보여지자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옷을 사거나 꾸밀 때도 딱 그 정도였죠. 깔끔 단정 그 정도로만요. 그래서 동서가 인사를 온다고 했을 때 저도 그냥 가볍고 편하게 입고 갔었습니다. 화장도 가볍게 하고 수수하게요. 그런데 동서는 첫 만남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초라해 보이고 평범해 보였기에 아마도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우월감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동서 같은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마련이니까요. 형님은 정말 딱 글 쓰시는 분 같아요. 누가 봐도. 집에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딱 방구석에서 글만 쓰시는 그런 분 같아요. 라면서 실실거리며 저렇게 비꼬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의도는 알았지만 그냥 좋게 좋게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수 씨는 참 예쁘고 잘 꾸미네요. 도련님이 왜 그렇게 지수 씨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알아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흐트러지고 아무렇게나 다니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집 앞 슈퍼 갈 때도 화장하고 나가요.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요. 저는 좀 보기 그렇고 예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는 겁니다. 화장하고 예의하고 뭔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는 저런 식으로 말하면서 은근히 제 외모를 깎아내리더군요. 저는 화장을 엄청 가볍게 하는 편이라 남들이 보기엔 그냥 맨 얼굴로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마치 화장도 안 하고 다니는 저보고 예의 없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의 그런 수수한 모습에 대해 남편이나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오히려 제가 밤새 글 쓰느라 힘드니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며 편한 홈웨어를 여러 번 사다 주실 정도였죠. 그런데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도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우습게 보며 무시했던 겁니다. 좀 황당했지만 그냥 동서는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날 동서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는데요. 자기가 원래는 백화점 명품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현재는 일을 그만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워낙 예쁘고 피부도 좋고 잘 꾸미니 그런 걸 이용해서 유튜브나 SNS에 영상을 올릴 거고 그걸로 인플루언서가 되겠다고 했죠. 지금 인플루언서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 앞두고 시부모님께 저런 얘기까지 하다니 좀 푼수인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동서는 몹시 진지하고 당당하더라고요. 은근히 가만 보면 꾸미는 걸 모르는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예쁜 외모도 경쟁력인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화장하는 법, 옷 예쁘게 입는 법, 그런 거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구나. 제가 지금 당장은 일을 안 하지만 직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아시죠? 그래. 성격 좋은 저희 어머님은 동서가 뭔 말을 하든 웃으며 오냐오냐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그러는 겁니다. 형님도 제 SNS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형님은 필수로 좀 보셔야겠다. 너무 안 꾸미셔. 그러더라고요.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정말 저한테 SNS 주소 보내면서 좀 꾸미고 다니셔라 고나리질도 하더라고요. 그 뒤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했는데 동서는 그 후에도 저를 만날 때마다 어이없는 소리를 잘도 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무당이에요.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나 사는 레벨이 딱 보이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우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딱 봐도 옹색한 기운이 느껴져요.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굳이 동서에게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생각한다는데 제가 뭐하러 한 소리하고 동서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겠나요? 그냥 저렇게 생각하면 하는가 보다 해야죠. 동서는 저보다 잘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한테서 우월감이 상당했고 또 저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저를 판단해서 곧잘 무시했습니다. 제가 웹소설 작가라고 하는데 아무나 쓸 수 있는 웹소설이나 집에서 쓰는 사람이고 돈도 별로 못 벌고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렇게 저를 정의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멋대로 저를 판단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렇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의 무례함을 지적하거나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만 아니면 된다는 게 제 기본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서가 하는 그런 유치한 행동에 나 사실 돈 많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해명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을 생각해서라도 동서와 얼굴을 붉히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워낙에 동서를 좋아하는 걸 알았고 어쨌든 시동생도 친동생은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고맙고도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동서가 좀 황당하고 무례하게 저한테 말해도 시동생이 워낙 좋아하는 여자니까 저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던 거죠. 동서는 나이가 좀 어려서 철이 없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동서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암소리 안 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갈수록 의기양양해져 저를 무시했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이나 시동생 앞에서의 동서의 이중성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서방님, 저희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저를 향해 깍듯이 형님 형님 하며 살갑게 굴었고 또 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바로 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투로 말을 잘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께 드릴 작은 난 화분을 선물로 사갔어요. 어머님이 식물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우연히 시장에서 화초가게를 지나가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사왔거든요. 어머님은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해서 일부러 사온 거냐면서요. 그 화분을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옆에 지켜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 형님 센스 있으시다. 어머님이 난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사오신 거구나.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둘이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거 얼마 했어요, 형님? 아니, 난도 제가 알기론 등급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건 좀 많이 싸구려 같아서. 형님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라면서 실실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물었죠. 종류는 잘 모르지만 그냥 예뻐서 산 거야. 아, 그러시구나. 그러고 보면 참 어머님이 성격 좋으세요. 아무 선물이나 받아도 다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근데요, 형님. 다음번에는 이왕 사실 거면 좀 크고 좋은 걸로 사오세요. 저건 너무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어머님이 고맙다곤 했지만 사실 저렇게 놔두기 창피하실 것 같아요. 라는데 너무 어이없는 겁니다. 선물 받으신 어머님은 정작 좋아하시는데 자기가 뭔데 저렇게 말하나요? 제가 벙쪄서 쳐다보고 있으니 동서는 막 찡긋거리며 웃더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제가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나 싶기도 하고 나한테 무슨 경쟁 심리라도 느끼나 싶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것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처음엔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갈수록 짜증나고 불쾌하고 곱씹어보면 열받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 팔찌 어때요? 예쁘네. 동서랑 잘 어울린다. 그쵸. 오빠가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사줬거든요. 신상인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거라네요. 그래도 저 아는 분이 이 브랜드 매니저라서 잘 구했어요. 이것도 사실 인맥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꼭 갖고 싶었던 거라 무리긴 해도 샀어요. 오빠도 이런 기회에 사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 잘 샀네. 저는 잘 샀다고 예쁘다고 해줬는데 동서는 또 픽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아, 맞다.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이 브랜드가 뭔 줄은 아세요? 그러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알지. 나도 백화점 종종 가는데. 백화점은 가도 명품관 쪽으로는 잘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이건 막 흔한 명품은 아니라서 좀 비싸거든요. 형님 가격 들으시면 놀라서 자빠지시는 거 아닌가 몰라? 형님, 이거 한번 차보기라도 하실래요? 형님은 이런 거 안 해보셨을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차보시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을 뭘로 보나 싶더라고요. 유치하게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갈수록 가관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동서, 내가 왜 이런 거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제 말은 그런 건 아닌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동서 전부터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나도 유치해지기 싫어서 그냥 동서하는 말에 그래 해줬거든. 근데 갈수록 좀 심한 것 같아. 나 솔직히 이런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한때는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많이 샀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관심 없어졌지만 제 말은 사실입니다. 한때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주식으로도 꽤 벌었을 때는 이런 것에 관심을 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제 천성 자체가 꾸미고 허세 부리고 이런 걸 안 좋아하다 보니 금방 시들해졌거든요. 저는 그냥 편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게 저한테 더 잘 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자꾸 사람을 긁으니 저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동서는 제가 발끈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많이 기분 나쁘셨나 보다.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닌데. 저도 그냥 형님도 한번 껴보셔라 그런 뜻이었어요. 형님은 이런 거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솔직히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명품 팔찌 하나 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녀? 촌스럽게. 내가 다 부끄럽다. 저도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동서는 코웃음 치더라고요. 명품 팔찌 하나라도 못 끼는 사람도 많은데요, 뭐. 자랑은 아니고 그냥 형님한테 얘기한 것뿐이에요. 기분 나쁘셨다고 하니까 제가 실수했고 앞으로 조심할게요. 사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도 싫을 텐데. 그쵸? 제가 형님한테 좀 그랬네요.
제 주변에는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얘기 곧잘 하거든요. 형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이없었지만 말을 말자 생각하며 그냥 말았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SNS에 허스샷을 열심히 올리며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용을 썼습니다. 동서랑 비슷한 친구들 몇 명이서 어울려 다닌다는데 비싼 호텔 가서 애프터눈티 먹는 사진 찍어 올리거나 돈 나눠내고 골프복 차려입고 골프장 필드 가서 골프는커녕 사진만 주구장창 찍어 오기도 했다더라고요. 애초에 골프 치지도 못하는데 사진 찍을 용으로 간 거죠. 그런 식으로 열심히 잘 사는 척, 부자인 척 허스샷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동서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로워는 별로 모이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동서는 인플루언서 놀이를 때려치고 다시 백화점으로 취업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는 브랜드 매니저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명품관으로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와서 자기가 일하는 명품관에 얼마나 수준 높은 손님들이 오는지 떠벌떠벌. 그 손님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가 자기랑 상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돈을 그만큼 버는 것 마냥 신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도 성격들이 좋으시니 그렇구나 하고 좋게 좋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동서는 제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형님은 작가 그런 거 하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보셔야 되잖아요. 저희 백화점 명품관 쪽 오셔가지고 그런데 오는 사람들도 좀 관찰하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도 자꾸 봐줘야 나중에 글 쓰실 때 도움되죠. 맨날 구질구질한 일반 사람들 얘기만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죠. 동서 하는 말 들어보면 무슨 귀족이랑 평민이랑 계급 나누는 것 같네. 그까지 명품 그게 뭐라고. 그까짓이라뇨. 꼭 명품지갑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더라. 사실 지갑 하나만 사려고 해도 요즘 100만 원 우습게 넘어요. 근데 무슨 그까짓이에요.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 다 사회적으로도 지위 높고 열심히 살고 그만큼 여유도 있고 그런 분들이라서 배울 것도 많아요. 그래, 배울 거 많아서 좋겠네. 많이 배워. 동서 좀 많이 배워야겠다. 제 말에 동서도 표정이 굳어서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하게 동서한테 한 방 먹일 일이 찾아왔습니다. 곧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었는데요. 어머님은 소박하고 검소하신 분이라 한번 물건을 사면 굉장히 오래 쓰셨거든요. 그런데 늘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 굉장히 오래된 가방이고 또 그것만 들고 다니시다 보니 너무 해지고 낡았더라고요. 어머님께 물어보니 이미 여러 차례 수선을 받은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수선을 했어도 너무 낡고 발해서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 괜찮은 가방 하나를 사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이야 한번 사드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열심히 들고 사용하시니까 좀 비싼 걸 사드려도 사치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님 가방을 하나 사드리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님께 디자인은 어떤 게 좋으신지 사진 여러 개를 드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일부러 어머님께 가격은 말 안 했어요. 가격을 들으시면 어머님이 손사래를 칠 것 같아서 가방 사진만 보여드렸죠. 어머님,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제가 생신 선물로 사드릴 테니. 아유, 사진 보니까 가방들이 다 예쁘긴 한데 혹시 비싼 건 아니니? 좀 비싸면 어때서요? 아유, 됐다. 내가 이런 가방 들어서 뭐해. 필요 없다. 하나 사시면 오래 쓰시잖아요. 어쨌든 가격 생각 마시고 디자인만 보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비싼 거 사지 마라.
알겠다니까요. 어머님 얼른 골라보세요. 별로 안 비싼 걸로 살게요. 가만 보자. 그러면 요게 괜찮을 것 같은데 무난하고 색깔도 점잖고. 아, 이거요? 저도 이거 이쁘더라고요. 어머님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님이 선택하신 그 가방은 동서가 일하는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이 고르신 거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선의 매장으로 가방을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매장 가면 동서랑 마주칠 거니까 가기 전에 전화를 해줘야겠더라고요. 동서한테 안내받고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동서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 나 지금 동선의 매장 갈 거거든? 저희 매장요? 형님이 왜요? 어머님 생신 선물 사드리려고 가방 하나 사드릴까 싶거든. 그 말에 동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막 웃는 겁니다. 아, 형님. 왜? 저희 매장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 어머님한테 벌써 산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죠?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씀드렸어. 그러시면 어떡해요. 돈이 얼만데. 형님, 설마 저희 매장 가방 가격이 뭐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괜히 오셨다가 망신만 당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거 알아보세요.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사드리겠다는데 무슨 망신? 형님, 비싸요, 여기. 진짜. 여기 오지 마시고 2층에 좀 저렴한 가방 매장들 많거든요. 거기 가면 10만 원 안팎으로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거기로 가세요. 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네 싶어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나 지금 동선의 매장 가고 있어. 지금 갈 테니까 바로 안내나 해줘. 형님 고집은. 그리고 이런데 안 와보셔서 모르나 본데 저희 매장 지금 손님들 많아서 웨이팅 있어요. 온다고 바로 들어오고 그렇게 못 하신다고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죠. 바로 못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가보면 알겠지. 여튼 다 와가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서가 일하는 그 매장으로 갔어요. 제가 매장에 들어서자 동서는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달려오더라고요. 형님, 진짜 오신 거예요? 정말 미쳐. 저희 바쁜데. 그리고 좀 있다가 중요한 손님 오신다고 점장님이 그랬는데. 들어오지 마시고 2층 가세요. 거기에는 형님 레벨로 살 수 있는 가방 많아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예쁜 거 고르실 수 있다니까요. 동서, 적당히 좀 해. 가방 하나 사는데 무슨 사람 레벨을 따져? 그러면 들어와서 보시던가요. 가격 보시고 놀라 자빠지지나 마세요. 동서나 놀라겠지. 형님 지금 허세 부리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 보시던가요. 가격 보고 놀라서 나갈 거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 앞에 뛰어온 뜻밖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일하는 매장의 점장이었죠. 점장은 우리 두 사람을 보고 놀라 기겁해서 달려왔어요. 지수씨! 어머 점장님 죄송해요. 입구에서 소란 피워서 이분이 잘 모르고 오셔가지고. 그 말에 점장은 황당한 얼굴로 동서를 보더라고요. 고객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수씨? 이쪽으로 나와. 그러면서 점장은 저를 보며 환히 웃었죠. 고객님 오셨어요. 전화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렇네요. 한동안은 왜 전혀 안 오셨어요? 저희가 매번 VIP용 책자랑 안내 보내드렸었는데. 요즘은 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져서요. 점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저와 대화를 나누자 옆에 있던 동서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점장은 동서를 흘겨보며 그러더라고요.
뭐 하고 있어? VIP 고객님 모시지 않고. 그 말에 동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VIP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VIP 고객님 오신다고. 내 말 안 들었어, 지수씨? 누가 VIP예요? 여기 이분이 VIP지. 왜 그래, 지수씨? 점장은 저를 의식해서 낮은 목소리로 화를 냈지만 사태 파악 못하는 동서한테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점장님. 물건을 이미 보고 와서 그것만 바로 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말씀하신 제품 준비해놨습니다. 인기 제품이긴 한데 고객님 필요하시다고 해서 따로 빼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동서는 어리 빠진 얼굴로 따라오더라고요. 점장은 제가 어머님께 사드리려고 한 가방을 들고 나와 저에게 보여주었죠. 제품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결제할게요. 점장은 동서에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겠어요? 박지수 씨 뭐예요 계속? 자꾸 얼빠지게 일할 거예요? 얼른 결제해드리세요. 동서는 어리 빠져 저랑 점장이랑 번갈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점장이 노려보니까 그제야 그러는 겁니다. 아, 예,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장님은 일 보세요. 계산하고 저는 바로 갈 테니까. 아,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다른 거 더 살 것도 없는데요, 뭐. 바쁘실 텐데 일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여기 있는 박지수 씨에게 말씀하시거나 저 바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점장이 웃으며 자리를 잠깐 비웠고 저는 카드를 꺼내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형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VIP라고요? 형님이요? 나 이 백화점도 VIP고 이 브랜드도 VIP 등록되어 있어. 네? 형님이 왜요? 왜라니? 아니, 형님 맨날 꾀지지하게 다니고 저희 브랜드 잘 모르시는 척 했잖아요. 말 똑바로 해. 모른 척을 한 게 아니라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여기 그냥 옷 사고 가방 사고 그러는 곳일 뿐이잖아. 여기가 뭐라고 내가 아는 체 하면서 잘난 체 하고 떠들기라도 해야 돼? 동서처럼 천박하게? 제 말에 동서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어서 계산하라니까. 나 바빠. 이 가방 1,000만 원짜린데요? 알아. 여기 가방들 다 그 정도 하잖아. 계산하라고. 동서는 계속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더라고요. 제 카드를 받아들더니 넉나간 얼굴인 겁니다. 저보고 구질구질하다고 돈도 없고 초라해 보인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깠는데 이 브랜드 VIP의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코웃음 쳤습니다. 동서는 카드를 긁고 저한테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동서에게 그랬습니다. 동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 봐봐. 보여지는 걸론 동서가 더 삐까뻔쩍해 보이지. 세팅된 머리에 짙은 화장, 명품으로 휘감고. 근데 실상은 어때? 그 명품들 동서 월급 한 달, 2달 모아서 힘들게 산 것들이잖아. 아니면 렌트했던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나는 보기에는 수더분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 안 사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동서가 몸소 보여주잖아? 동서도 겉모습 말고 내실을 좀 채워. 그리고 함부로 어디 가서 잘난 체 떠들지 말고.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것 꼭 명심하고 살아. 그렇게 살면 어디 가서 함부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시건방 떨다가 쪽팔리는 일은 안 하게 되거든. 알았지? 저는 조근조근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는 카드와 가방을 챙겨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동서의 그 얼빠진 표정이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기네요. 동서는 그 일 이후에 제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게 쏙 들어갔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는 것일 뿐이면서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더니 저의 VIP 사건 이후로는 바로 찌그러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도 어지간히 쪽팔렸겠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참 동서다웠습니다. 무시했던 제가 백화점과 명품관 VIP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깨갱하고 설설 기는 게요. 나중에 시동생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작가인지 다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도 시동생이 저에 대해서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작가라고 말했었다고 하는데 동서 딴에는 그래봤자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웹소설 적어서 돈 잘 벌어봤자지 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업계에서 나름 상위 10% 안에 드는 네임드 작가고 주식이나 투자로 자산도 꽤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일일이 티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도 돈이 잘 벌리던 한때 명품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가방도 많이 사고 의류나 신발도 다 명품관에서 샀었죠. 그 전에 그래 본 적이 없었기에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걸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별로 의미 없고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는 딱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백화점에서 사는 편이고 저희 친정 식구들 쓰는 것도 제가 살 때가 많다 보니 백화점 VIP로 유지가 되긴 하고 또 이전 실적 때문에 브랜드 VIP도 유지가 되었던 건데 어쨌든 동서한테 그걸로 한 방 먹이니 기분 좋더라고요. 좀 유치하긴 해도 동서 눈높이에 맞춰서 한 방 먹인 게 아닌가 싶어요. 명품 가방이 많고 고가의 물건으로 치장한 사람보다 내실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 본인만의 철학이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고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고 당당한 사람은 거칠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함부로 남을 재단하고 무시하지도 않더라고요. 동서도 명품 가방으로 몸을 휘감기보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재단하거나 급을 나누질 않길 바래요. 물론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 거들먹거림이 얼마나 창피한 짓이었는지 조금은 깨닫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